푸른 셔츠를 입고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죠.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하며 함께 걸었던 이날의 회동. 겉으로 보이는 화기애애한 웃음 뒤에는 과연 어떤 깊은 대화가 오갔을까요? 그 문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통합입니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 그 위에서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어쨌든 5년 동안 만들었던 그 성과들, 그게 엄청 많이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상화한 거예요. 그 정상화한 위에 이제 또 새로운 해야 될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 내부의 단합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내 단합이 선결 과제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연대 통합 같은 느낌. 그 얘기는 뭐 조국혁신단이나 진보당 이런 데들 어깨를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탄핵 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도 다 함께 가야 한다. 뭐 이런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유시민 작가께서 이야기했던 증축론에 기반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내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한편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세력들을 확보해야 한다. 외연 확장의 중요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병행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같은 거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약간의 온도 차이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그래서 박지영 대표는 계속해서 이어달리기 은유를 썼거든요. 이어달리기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신.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으로 이어달리기 하는 그런 은유를 많이 썼어요. 저는 그 유시민 작가님께서 갑자기 은유를 건축론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증축, 개축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재개발 이런 논의가 됐는데, 사실은 오늘도 여전히 은유가 건축 은유로 사용했다. 두 분 다. 두 분 다 뭔가 적어도 명시적 원어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증축론이었어요. 증축하자. 근데 증축을 해서 일단 아래층 튼튼하게 해놔. 기초가 튼튼해야 저 맨 위에 있는 층도 튼튼하지 않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주로 얘기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까지 동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인 단어 하나를 내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구조적 다수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 사실 그 말이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어요. 구조적 다수란 말을 항상 구조란 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주체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체 행위의 문제인가 구조의 다수인가. 사실은 지금 현재 주체로 놓고 보면 압도적 다수거든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180석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절대 다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압도적 다수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스트럭처, 구조를, 시스템 자체를 다수화해야 되겠다. 그 구조가 입법권도 다수고 우리가 행정권력 장악하고 지방정부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이 60, 70%가 동의하는 구조, 안정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맥락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 성공을 거둔 사례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북유럽 그 복지국가들이거든요. 북유럽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대로 스페인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많게는 3, 40년을 짓고 나는 그런 체계가 있었어요. 있었죠. 이런 건 이제 구조적 다수가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 주체들의 다수 가지고는 불안하다. 시스템, 스트럭처, 구조가 다수가 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 정계 개편이 있어도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고. 짐작을 해보자면 이렇게 좀 해볼까요?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민주당이 시스템상 대체적으로 다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려면 우클릭이 돼야 됩니다. 우클릭이 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우클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공학적으로 우클릭하는 겁니다. 그럼 정책적 우클릭이 되고 있는가?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정책적으로는 대통령은 우클릭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작권 회수라든가 지역주도 성장이라든가 또는 노동 안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전통적인 진보 민주 진영의 아젠다거든요. 이 점에서 대통령이 우클릭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금융시장, 즉 금융자본주의의 전환이라든가 국방 문제에 치중한다든가 이런 것은 중도에 해당되지 지금은 우측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책적 우클릭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공학적 우클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정치공학적 우클릭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탕평책이에요. 가장 강력한 것은 정계 개편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금 본인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탕평책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탕평책을 하신 거고 그 탕평책이 정치적 우클릭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클릭이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혁명적 에너지는 빛의 혁명에서 왔고 예. 그 빛의 혁명은 윤석열의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혁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빛의 혁명의 다수가 그걸 부정했던 세력을 아직 용서하거나 인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그것을 정치적 우클릭, 정치공학적 우클릭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는 거죠. 항의가 있는 거고 그 항의를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지는 모릅니다. 오늘은 그 항의에 대한 네.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길게 설명한 거예요. 답은 아닌데 오늘. 오늘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 정치공학적 우클릭 네. 그리고 한편의 정책적 우클릭 이 두 개를 합쳐서 다시 말하면 구조적인 다수가 되겠다는 전략인데 예. 이 두 가지를 잘 이끌어가려면 헤게모니, 다시 말하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헤게모니, 요즘적으로 하면 담론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예. 담론의 영역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 담론이 긍정적 에너지의 담론을 장악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 담론을 장악한 건 맞아요. 민주당이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그런데 부정적, 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어떻게 되면 경쟁이 적대적 경쟁이냐 서로를 인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경합적 경쟁이냐인데 경합적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적대적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담론, 민주당, 범민주 진보진 특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담론이 완벽하게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모든 형태의 구조적 다수는커녕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예. 오늘은 그것을 병합하는 자리였다. 다시 말하면 담론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 이끌지 말자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봅니다. 오늘 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네. 멸칭 더 이상 쓰지 말아라 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과다라고 보고요. 저렇게 심플하게 설명하면 안 돼? 그지? 이 짧은 얘기가 긴 설명. 다만 그래서 멸칭을 안 쓸 것이냐. 저는 지금 이 민주당 내의 갈등 내분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는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문도 땡땡땡 이 멸칭을 쓰면서 그 진영 내 누군가를 집요하게 공격을 먼저 시작이 특정 세력으로부터 됐습니다. 네. 예. 그럼 이들이 이 청와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런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냐. 오늘 하루 흐름을 봤더니 그런 흐름은 도저히 찾아볼 봤어요? 수가. 그래요? 지금도 뭐 댓글 보면은 그래요? 댓글 오지 말고 댓글은 안 되고. 예. 아니 뭐 주요 패널들도 이제 더 봐야겠지만 오늘 이 정도 갖고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오늘 하루 지켜본 거라 성급하긴 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이다. 좀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그리고 저는 오늘 만남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흐름이 과연 만들어지는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조금 좀 걱정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요. 네. 저는 이번 이 오찬 회동을 보면서 좀 다양한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문 대통령을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로 모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얼마나 고향에 왔다는 느낌이 드실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풀밭 잔디밭에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걸어오시는데 네네. 문 대통령께서 참모진들이랑 그렇게 산책하시던 모습들 옛날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지 있었죠. 커피 들고 네네. 하셨다. 저는 딱 그때 생각이 나는데 문 대통령이 많이 나이 드셨다. 많이 나이 드셨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되게 추억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두 분이 마주치셨구나 싶으면서도 또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셔서 막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여기 앉으셔야 대통령이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들도 저는 너무 형제 같아 보이고 좋은 거예요. 되게 좀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의미 깊게 봤었던 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전 대통령들의 성과 기반위에 또 하나의 층을 쌓아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께서 5년간 만든 성과가 지금 많이 훼손된 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져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치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뭐 성과가 생긴 게 아니라 과거부터 대통령들이 쌓아왔던 그런 성과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굉장히 깊게 바라고 계셨고 그럼요. 얼마나 좋은 정권, 좋은 정치 환경에서 넘겨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국정 지지율을 끝까지 사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막상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다음 내 후배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계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그리고 또 이걸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망가진 것들은 어떻게 다시 고쳐나가야 되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한다는 게 그치 이런 게 우리가 민주정부가 하나로 나아간다라는 거지 라는 것들이 이런 데서 저는 좀 많이 느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박보영 교수님께서 이 구조적 다수가 무슨 의미인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게 그냥 유권자 지형을 넓혀야 된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뭐 보수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 개발보다도 유권자 지형을 더 넓혀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콘크리트 지지층을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금의 갈등 국면을 어떻게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가를 좀 비공개 회담에서 많이 말씀 나누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갈등 국면이 조금 길게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직접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더 많은 억측과 그리고 더 많은 비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박근 교수님 뭐 추가 조금만 뭐 추가를 하자면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오늘 요 두 분의 만남을 보고 든 생각은 그 워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기조 특히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따뜻한 얘기했는데 또 차갑게 쉽게 만드셨어요. 아니, 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외연 확장이나 이런 거를 여전히 강조했기 때문에 네네. 좀 어떤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변화, 태도의 변화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중도나 우파로 가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있는 건데, 있죠? 예,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좀 받아들이자. 아니 나는 받아들이자. 무슨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요- 우측에 있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저도 열받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측에도 납득이 될 만한 사람들도 그쵸. 많이 있거든. 예, 예. 근데 함량 미달을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귀 기울이지 않지? 이 부분에 대한 열받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수쪽에 있는 인사들 중에 괜찮은 인사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부분은 그 우측 인사를 쓴다 해서 뭐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쓸만한 사람은 썼을 때, 괜찮은 사람은 그쵸. 썼을 때 환호하는 것이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잘못된 인사를 쓰는데 누가 좋아해,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오을 장관이 보수 진영에 있다가 넘어와서 지금 네. 장관을 하고 있죠. 예.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죠. 김성식도 예. 마찬가지고. 다 받아들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받아들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튼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다만 청와대에 좀 이제 더 좀 주문 내지는 요구를 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예. 어렵다면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멸칭 사용은 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예. 당내 갈라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청와대가 무겁게 바라보고 있고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청와대가. 예,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 오늘 브리핑했고 그 이전에도 보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뭐 그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대변인 강유정. 강유정이 생각나. 강유정 대변인이 매부쇼 나와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그 뭐라 그럴까 메시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니, 청와대 참모들이 요 정도까지는 메시지를 좀 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 붙이면 되거든. 멸칭 쓰지 맙시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을 판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절대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어렵나?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못 가고 있죠. 지금 참모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되게 조심하면서 지금 댓글 많이 달리지만 그냥 모두의 문제인 것처럼 양쪽이 다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지지율이 반등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그렇죠. 않을 겁니다. 왜냐면 외연 확장 해봐야 지지율이 안 올라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호남에 진짜 대규모 투자 반도체 AI 시대 이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지율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별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럽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김민석 총리 이제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이제 그 국면으로 들어간 건데 이제 전 총리가 됐죠. 오늘 한석수 총리가 임명이 됐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당과 통합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면서 통합연대 그런 정신들을 이야기 자꾸 하니까 일각에서 뭐 송영길은 적통이냐 막 이렇게 또 시비도 걸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김민석 총리 이야기인데 혁신당과 통합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 표현을 썼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혁신당과 통합에 대해서 난 반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통합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 얘기는 정치인이 저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렇게 하면 또 저 얘기가 일리가 있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나 저 이야기는 뭐냐면 당원과 지지층 내에서 거부감이 상당하다라고 받아들여. 그냥 볼 때는. 저 말만 들으면 내가 거부감이 있어. 아니 의원들이 거부감이 좀 있어. 쉽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 이 얘기는 같이 들으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거부감이 상당해서 쉽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김인석 총리 여론조사 안 보십니까? 여론조사 보면요. 조국 혁신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나와 있어. 네. 최근에도 제가 본 기억에 뭐 찬성이 예를 들면 한 50% 반대 3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과거에는 60 몇 대 뭐 30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70%가 됐지. 70%까지 됐지. 그러니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자기 주관에 빠질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안 하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 해법을 제시해야 돼. 나중에 총선 그렇죠. 승리 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김민석식 해법을 내야 돼. 20, 30대를 우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설득력 있는 논리가 나와줘야 돼. 저는 그 주문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이런 논쟁이 하는 거는 필요한데 제발 뭐랄까 레피셜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건강해져 대화가. 생산적 토론은.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오신다면 그 언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자기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얘기해야지. 어. 당원대에 있는 이러저런 의견들 중에 하나를 막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총리님 하시다 보니까 약간 지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당원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좀 연락 좀 하세요. 정치 용어를 정확히 썼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반대한다. 그거 자기 소신이니까. 그건 소신을 말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저는 그것은 당원이 평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총선 승리 방안을 명확히 내면 돼. 그렇지. 뭐냐 이거지. 그렇게 김민석 하자는 셰법이 뭐냐 이거야.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지. 응. 나는 원칙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데 상당수의 당원들이 반대하고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치. 이런 것은 그 얘기는 김민석 총리 주변에는 통합 반대파만 있는 아니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정치가 아니라 탈정치, 반정치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한다면 책임 있는 정치니까 하게 안 그때 돼요. 철학과 교수 같아. 진지해지만 하면 그만하고. 너무 진지하면 안 돼. 저희가 뭔가 선거 때도 뭐 어떠한 이 뭐 수치라든지 아니면 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때 함부로 뭐 압도적, 뭐 상당수 이런 얘기를 맞아, 잘못 맞아. 붙이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문화죠. 근데 왜 이렇게 이 당권 선거에서는 아무도 이런 선거법 같은 것들 당연히 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들으면 네. 자치 판단을 드러내는 건 오케이예요. 오케이. 근데 사실 판단을 기묘하게 왜곡시키는 거. 그런 게 이건 너무 많더라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그런 예. 게 많아서 나는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전문가니까 그건 내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꼭 찝을 거야. 그건 뭐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김민석도 마찬가지고. 자, 한마디 이게 하시죠.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정청래 당대표가 합당하자라고 들고 나왔을 때 당내에서 굉장히 많이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네. 통합하지 말자는 거냐 합당 반대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칙론적으로는 찬성인데 지금 시기와 그렇지. 방법이 잘못됐다. 그럼 언제 하자는 게 이제 그래, 내가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합당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통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단순합니다. 조국에 대한 어떤 그 젊은층의 비토 정서가 부담스럽다. 민주당에 도움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상당 부분 동감합니다. 이현주는 김용남은 난 다시 한번 그 여쭤보지만 그 얘기를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김용남, 이현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 소신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하자고 하는데 조국 혁신당은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뭐 유시민, 김어준, 털 묻은 사람들 이거 털어내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외연 확장이라고 하면 아니 일단 자기 집 식구들은 챙기고 가야지. 그렇죠. 원래 우리 편인 사람들은 예. 이걸 털어내고 그냥 조국이 인기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김어준이 인기 없나요? 유시민이 인기 없습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 상당 부분 제가 위험하다,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럴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나 조국이나 김어준을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죠. 그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만큼의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뭘 보는지 주류의 분위기, 정서,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 지지층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 뒤에 가신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는데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 예. 지지층의 정서, 지지층의 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내가 공천받을 요 계산 때문에 지금 지지층과 상관없이 그리고 저는 눈빛을 보면 본인의 양심이나 본인의 생각과도 비추어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정확한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단어가 민주당의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그 중요한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만 안 보는 게 아니고 민주당원의 눈치도 안 보고 있다 하는 건 심각한 문제 같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합니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나눠보면 동반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폭은 중도나 보수층이 먼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층이 빠지는데 그러면 보수 중도층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진짜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거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짧게 촌평을 한마디 드린다면 보수층과 중도층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약지지층이 먼저 이탈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진보층이 똘똘 뭉쳐있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시잖아요. 정책 성과가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코어 지지층이 빠지잖아. 그거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그러면 열정과 애정이 식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걸 회복하려면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지층이 딱 버티고 있으면 약지지층이 중도나 보수층이 빠지더라도 이번에 호남 하듯이 이런 큰 정책적 성과가 있고 이러면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위기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리서치 뷰에서도 발표가 났습니다만 ARS 조사를 했을 때 최근에 거의 40% 중반대로 계속 나왔거든. ARS 조사를 해보면 오늘 조사에서는 42.9까지 떨어졌어요. 42.9.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평가 53.7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 조사를 했냐면 1월화 3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근 조사이고요. 물론 이 조사 결과를 절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ARS 조사를 하면 40% 중반대가
계속 리얼미터나 등등 나왔는데 40% 이렇게 초반대까지 밀리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심상치 않다. 이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사인이 한국리서치하고 그 의미 있는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이현 과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걸 보면 뉴 이재명 세력과 전통적 지지 세력 간의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운 대목이 한 2개 나오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시사인에서 한국리서치하고 2026년 지방선거 유권자 사후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 할당 수출을 해서 포괄 크기 2,000명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웹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네. 보면 이번 조사가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는 게 이재명 정부 지지층을 조금 상세하게 구분해서 조사한 결과들이 있어요. 이 표차 분석을 한 건데, 그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대선에 누굴 찍었냐, 그리고 네.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지지하냐, 부정평가냐, 긍정평가냐, 요걸 가지고 층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도 찍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층은 기존 지지층이라고 하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한테 투표하는 윤석열한테 투표했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긍정평가하는 층을 뉴 이재명, 이른바 신규 유입층, 이렇게 좀 분석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석 하에 두 가지를 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의 광역단체장 투표응답, 이걸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나옵니다. 네. 기존 지지층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투표를 했다가 이제 88%인데요. 신규 유입층 같은 경우에는 31%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게 됐고 국민의힘을 45% 지지했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고요. 두 번째, 수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수사와 관련돼서 지난 정부의 이재명 수사와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크게 띄울 수 없을까요? 지난 정부의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물었거든요.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저희 기존 지지층에서는 이제 부당했다가 39%, 아니, 68%. 네, 68. 그리고 이제 부당하지 않았다가 16%. 이제 부당했다가 이제 압도적이죠. 68%니까요. 근데 이제 신규 유입층, 뉴 이재명 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당했다가 이제 22%, 그리고 부당하지 않았다가 48%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는 사실은 저게 네. 원래 기존 지지층에서는 80%가 나왔었거든요. 네. 저게 그전에 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70% 누구한테 80%인데 잘 모르겠다. 15%가 빠져 있는 거야. 거예요. 지금 삐져갖고. 좀 삐진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 얘기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까 이번 지방선거 때 뉴 이재명 세력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잖아요. 국정은 잘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대통령이 일을 잘해. 국정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 근데 원래 대통령을 좋아하고 더 힘을 밀어줄 것 같으면, 대통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밀어줄 것 같으면 마음에 조금 안 들더라도 민주당이 이겨야, 여권이 이겨야 대통령이 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줘야 하거든. 근데 정치적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뉴 이재명 세력들이. 그리고 과거 윤석열한테 사실상 검찰한테 피해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받은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지 않았다. 이게 훨씬 높잖아요. 뉴 이재명 세력은. 네. 그만큼 신기루 같은 존재야. 근데 어떤 일각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을 찍어주면 정청래가 힘을 얻을 것 같으니까 연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뉴 이재명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찍어줘. 이거는 오버하는 해석이고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일 잘하는 거와 일 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평가, 정치적 영향까지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초에 뉴스공장에서 박시영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출연해서 그때 처음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에 나오면서 긴급 우리가 모임을 했잖아요. 해서 모임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졌던 생각, 대부분 공유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원래 지지도가 빠지는 것은 약지층부터 빠진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그렇죠.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얘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공장장이 뭔 얘기를 많이 했냐면, 문제는 약지층이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회복이 쉬운데 코어 지지층이 이 팔짱을 끼고 있다 보니까 흔들린다. 이 얘기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뒤로 해석하는 걸 많은 방송을 보니까 방송 대부분 진보 진영, 특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그 방송을 처음부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방송에서 코어 지지층만 흔들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 말을 해.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래서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이건 그냥 팩트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지도가 무너질 때는 항상 주변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주변이 무너질 때 걱정할 것이 아닐까의 핵심 문제는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느냐 문제인데, 지금은 코어 지지층이 흔들릴 만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빠지려고 할 때 코어 지지층이 설득하고, 야 1년 찼잖아. 좀 실망스러운 거 있어도 우리 대통령한테 애정 버리지 말자, 기대 버리지 말자. 우리가 좀만 대통령도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도 한두 군데 나오고 이런 거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힘내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놔둬버리는 거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지금 핵심 지지층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팔짱 낀다는 얘기가 사실 그 얘기고요. 저는 이게 되게 많은 이 코어 지지층들이 상처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한국리서치 결과를 보면서 제가 너무 조금 속상했던 게 이 지지 강도가 나오잖아요. 매우 잘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인 건데, 이제 기존 지지층, 이 코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하고 있다에 48%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신규 유입층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13%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마지막까지 믿어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이런 데서 계속 강고한 이 지지층에 드러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비어를 쓰고 일배식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 부분 유 이재명의 탈을 쓴 우파도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말자.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저는 올드 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싫어하고 정통 이재명. 이 조금 더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고 보자 하는 거예요. 아, 예, 좋은 그래야 말씀. 우리가 견뎌나가 이 시련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다. 이게 돌아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공격받는 거에 상처 안 받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거 이렇게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지금 공격이나 우리의 이 갈라치기가 이재명의 뜻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권력이 우리 편이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처음에는 뭔 헛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러고 봤는데 지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은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청와대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선출한 권력이 우리를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가 좀 메시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이상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저열한 공격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줘야 그 사람들도 신나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수위도 적어지고 공격 당하는 사람들도 네. 상처를 덜 받습니다. 제가 요 부분도 철학적으로 예. 그 관련해서 1970년대에 나온 엘버트 허슈만이라는 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 항의, 충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탈, 항의, 충성. 그러니까 정치가 진행되다 보면 언제나 항의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이 이재명에 대한 정통 지지층이 일정한 영역에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항의가 봉쇄된다는 느낌이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히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조용한 약한 지지층은 그냥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진짜 강력한 지지층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게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 이 책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 봉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의견과 의사 항의가 봉쇄되는 순간 그렇지. 이탈과 적대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하다. 말 못하게 하거나. 네. 그러니까 항의를 했을 때 그것이 봉쇄되지 않고 받아들이지면 오히려 충성도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역시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통령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면 더 견고해질 수도 있다. 지금 그 한 중앙에 우리가 있다. 네. 지금 현재 최근에 그 김민석 전 총리가 명확한 자기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규범적 그 의견을 말했으면 좋겠는데 자 1인 1표제 찬성하냐 반대하냐. 본인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막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4명의 대통령 이어달리기 실중면에 동의하는 거 안 하는 거. 나는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서 그걸 좀 명확히 해명했으면 좋겠어. 그건 안 할 것 같고 하지 아니, 말고. 나는 그렇다고. 내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봐줍시다 우리가 좀. 네? 나 용납이 안 돼. 나는 그런 거 말고 첫 번째 4명의 대통령 이어달리기 정말로 그 구조 위에서 하는 거 동의하는가. 두 번째 1인 1표제 당원 주권제 동의하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범민주 진보 진영이 연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라든가 다른 작은 소수 정당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연대할 의사가 있는가. 연대한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결선 투표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의견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견의 정당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지만 이 우리 진영의 대권 후보로서 좀 품격 있게 그렇게 좀 더 다수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 후보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이렇게 막 흘리듯이 정략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지나치게 진영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거. 네네. 이건 큰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됐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장인수 기자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워낙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작업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거를 자꾸 뭐 법사위원장 누구 뭐 과방위원장 누구 이렇게 갖고 막 그랬다면서요? 만들어서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사실- 물 먹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대충 맞춰봤거든. 그래갖고 설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거 보면 이 구성이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호응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정파라고 해야 되나 대변하는 입장이나 이런 게 이제 골고루 들어가 있잖아요. 약간 타협의 산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좀 워낙 걱정이 좀 심했어서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법사위에 박은정 의원이 들어가 있고 김용민 의원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김용민 의원이 원래 이제 간사를 지난번 1년 했잖아요. 간사를 최대한 2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김승원 의원도 간사를 잠깐 하다가 경기도당위원장 전념하라고 해서 이제 뺐거든요.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 시절에. 근데 이제 김용민 의원은 이제 법사위원장이나 뭐 그게 안 된다면 재선이니까 간사도 할 용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김승원 의원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데 법사위원 중에는 좀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강한 의지, 검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 이런 쪽에 검찰들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데 빨리 재원조사를 끝내야 하는데 반신반의 하면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전력 투구 해주기를 간곡히 좀 바라고요. 내일 또 김용민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조목조목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최선의 이성줄을 부여잡고 있다면 검찰 개혁은 해야 됩니다. 네. 안 하면 무슨 꼴을 보려고. 자, 우리 아까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 난데없는 전통, 적통, 뭐 적자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어달리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고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적자라서 뽑았습니까? 실력 있어서 뽑은 거고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잘 구할 수 있을 그런 어떤 철학과 비전과 실력, 경험 이런 걸 보고 뽑은 거거든요. 전당대회 때도 김민석이 됐든 정청래가 됐든 더 이상 이제 전직 대통령 얘기 그만하고 뭐 할 건가 당대표 돼서 지금 민주당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에 빠진 민주당 어떻게 구할 건지 국민의힘 상대로 어떻게 압승할 것인지 이런 좀 발전적인 얘기 하면서 좀 즐거운 전당대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 과장 안 말씀하시죠? 네. 매번 댓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도 안 좋고 그래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지자분들께서도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내일 당산동 카페에 김용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지금까지 검찰개혁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 거기에서 또 위로받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내일 당산동 카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박봉 교수님. 저는 이제 내일 그 김용민 의원이 만약에 나와서 그 후보가 되고 싶다 한다면 저는 오늘 기점으로 그 후보님들이 이제 서로를 검증하기 이전에 자기 입장을 좀 명확히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는 지금 통합할 수 있는 두 번째 후보들이 해야 될 일은 나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를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책적 토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격적 비난이 아니라 정책적 토론이 되면 서로 그것이 잘 돼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서로 동의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영환님 마지막 거 저기 읽어주세요. 네, 이동훈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탕구RM님 예방 장면 보고 눈물이 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년이 지나서야 청와대 예방을 한 슬픈 현실 때문이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저 얘기는 좀 하고는 싶더라고요. 너무 늦게 두 분이 회동한 건 아닌가? 아무리 바빠도 일찍 모셨어야죠, 사실. 저는 뭐 그 부분도 언급을 하긴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사실. 아주 자주 두 분이 뵀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좀 슈퍼챗 누가 하나 올렸던데 글 한번 올려보세요. 아까 소개 안 했던 분이 한 분 계시고 여기. 네, 세이브미 7481님 X에서 통님이 인용하거나 댓글 다는 계정들이 모두 뭐 땡땡땡땡땡 비난하는 계정들입니다. 그래서 통님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속상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죠. 네,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후속 조치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우리 시청자 다수의 마음인 것 같다. 아까 미흡하다는 그 의미가 현장 앙케이트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 네. 얘기는 시작은 맞지만 이게 뭐 결정적으로 이걸 통해서 뭔가 확 분위기가 전환되거나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뭔가 후속 조치들이 몇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주문을 하신 게 아닌가 그 목소리에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